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에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원불교 교무로 산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한평생 원불교 교무로 살아오신 원광대학교 교수 류성태 교무님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본 회고록 종교와 철학 산책을 발간했습니다. 이 회고록은 류성태 교무가 어린 시절부터 써온 일기를 바탕으로 자신의 성장기, 예비 교역자 시절, 그리고 교무가 되어 걸어온 길을 상세히 담아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교무님의 회고록 가운데 성장기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교무님의 회고록 종교와 철학 산책에서 성장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예비 교무가 되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다 들어볼 수는 없고 몇 가지 에피소드를 꼽아서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 교무님께서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시골에서 단둘이 지내셨더라고요. 네, 그 단둘이라는 개념은 제가 초등학교 때는 바로 위에 형하고 같이 살다가 이제 제가 중학교 들어갈 때는 이제 바로 이 형도 이제 취직으로 나가서 중학교 때부터 어머니하고 단둘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남매지간에 좀 나이 터울이 있어요. 큰 형과는 22살, 큰 누나는 11살, 바로 위에 형과는 5살 차이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제 멀리 만주로 돈 벌러 가셔가지고 한 10여 년, 5년에서 10년 만에 오셨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자연스럽게 나이 터울의 자녀를 두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제가 중학교 다닐 때부터는 형들 남매는 다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어머니와 제가 단둘이 시골에서 살았던 그 이유가 그거에 있어요. 그렇죠. 예. 참 그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머니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남편분이 일찍 열반하고 이제 우리 교무님의 누님이죠. 둘째 네. 딸도 중학생 때 열반하면서 큰 슬픔 속에 잠겼는데 그 와중에도 삼남 일녀를 홀로 키우셨습니다. 네. 원불교를 일찍부터 만난 것이 그 힘든 삶을 이겨낸 원동력이 됐을까요? 그렇죠. 저희는 이 세상에서 어머니를 가장 존경했고 이렇게 생각해봐요. 아버지가 오래 사시고 어머니가 일찍 열반하셨다면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할 정도로 절대적으로 어머니하고 하나의 인연이 혈연이 되었는데 어머니가 시골에서 살면서 결혼하기 전부터 원불교를 돈독하게 신앙했기 때문에 이제 시집 왔을 때는 이제 가난해서 어려웠지만 또 아버지가 멀리 만주에 가셨기 때문에 신앙심으로 이거를 극복했어요. 네. 이게 저희 아버지가 53세에 열반하셨는데 당시 그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52세라 그래도 아버지는 평균 수명은 넘기셨는데 제가 막내였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신 거죠. 아, 예. 그래서 어머니가 이 자녀들을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저를 또 43세 나셔가지고 그 전후에 아버지가 만주에서 완전히 귀국해가지고 이제 7살까지 이제 저랑 같이 살다가 열반에 드셨는데요. 어쨌든 제가 막내이니까 막내 이전까지는 거의 홀로 키우셨어요. 네. 그래서 한 동네에서 5남매가 살았는데 저희 집안이 정말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원불교를 만났고 또 소태산 대종사님을 친견했다는 그 힘으로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힘든 삶을 이겨낸 원동력이 어머니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지만 저는 어렸을 때 꼭 어머니
법회 갈 때 뭐 철없어도 손잡고 꼭 갔고, 저에게 어머니가 가장 그 기억에 남는 것은 어머니의 신앙심이 어떤 날이 있어도 조석 신고를 빠뜨리지 않아요. 야, 예. 그래서 제가 그 도움을 좀 받았고, 그것이 어머니가 삶을 이겨낸 힘든 삶을 이겨낸 원동력이었고, 저 역시 자연스럽게 신앙의 힘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어요. 예. 그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 아시죠? 예. 예. 그 오프라 윈프리도 참 지옥 같은 어린 시절 또 청소년기를 보냈는데 매일같이 감사일기를 적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예. 그래서 그 삶을 이렇게 이겨내고 훌륭한 진행자가 됐는데, 우리 어머니께서도 정말 가난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5남매를 키우시면서 항상 조석 신고를 올리면서 그렇게 마음을 챙겨오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또 교무님의 어린 시절 가운데 또 건강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네. 그 시골의 50년대, 60년대 풍경이 그렇고 의료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우리 교무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몸이 참 허약하고 이렇게 위기도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 위기가 좀 많았죠. 이제 저희 큰형이 외부에서 사시다가 한번 왔을 때 저는 그때 기억력이 없을 때인데 제 머리가 그냥 막 펄펄 끓더래요, 아파서. 그래가지고 형이 가서 약을 구하다가 오는데 뭐 약방도 문 닫아버렸고 저녁이라, 이제 그 시골에 하다가 약을 못 구하고 오다가 도깨비 만난 일 하며 그런 어려운 일도 있었다 하고요. 또 이제 저 때는 시골에 약방이 없었고 면 소재지 하나 있을 정도인데 그게 얼마나 약이 또 돈도 없었고 그래서 전통 방식으로 아프면 그냥 전래 방식으로 이렇게 치료한 것이었는데요. 저희 둘째 누나가 10대 때 돌아가셨는데 오랫동안 햇배가 아팠는데 치료 시기가 늦었습니다. 예. 그래서 수술까지 했는데 이미 늦어서 제 기억이 환해요. 저희 누나가 아파가지고 돌아가신 모습도 봤고, 이제 저도 7살 무렵에 황달에 걸렸어요. 눈이 노랗게 변해가지고 주변 사람이 저희 어머니를 만나면 이 집 막내 아들 다 죽어간다고 그래요. 저는 대수롭게 생각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눈이 노랗냐고 황달에 심각하게 걸린 거예요. 네. 그래서 병원에 갈 돈도 없고 약국도 없으니까 이제 전통 방식으로 치료하는 것이 그 당시 말린 외꼭지를 그러니까 참외 꼭지죠, 참외. 참외 꼭지를 말린 것을 빻아가지고 코에다 뿌려줬어요. 예. 지금도 아마 황달 걸린 사람 이렇게 하면 되리라고 봐요. 예. 그래서 어머니가 그 당시 이제 계절이 참외가 없었던 시절인데 어떻게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빻아가지고 저의 머리를 뒤로 제끼면서 코에다가 막 풍기더라고요. 그 당시 이 사투는 호막기라 그러는데 호막기는 거기다 넣고 막 풍기면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가스로 그렇게 하지만 그거에다가 제 코에다 넣어주니까 한 2, 3분 뒤에 막 코에서 노란 물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서너 번 하더니 눈 색깔이 돌아오고 그랬고요. 그래서 황달 걸려서 죽을 뻔했는데 살았고, 하나 더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중이염을 많이 알았어요. 꼭 여름방학이 되면은 목욕을 하러 가는데 방죽이라고 그러죠. 조그마한 냇가에 가서 목욕을 하는데 속 헤엄을 쳐요. 온몸을 다 뒤집어 넣어가지고 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게 귀에 물이 들어가요. 보통 사람들은 귀에 물이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빠지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빠졌던가 봐요. 그래서 중이염을 한번 할 텐데 한 달이 가요. 중이염을 하려면. 예. 그래가지고 중학교 2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때까지 한 달 만에 나오면 또 그 다음에 여름에 또 걸리고, 그래서 중이염이라든가 황달 그런 것들이 제가 지금 살아난 것만도 다행이고 지금 생각하면 트라우마로 남아있어요. 예.
사실 지금 뭐 황달이나 중이염은 충분히 치료가 쉽게 가능할 텐데 그 당시에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참 죽는 우리 어린 아이들도 참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그때는 예. 40% 50%가 죽었어요. 네. 아이들. 우리 교모님께서 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많은 분들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아나셨다는 것이 참 고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모님의 어린 시절 일기를 보면 참 가난했고 배고팠고 또 네. 농사일을 하면서 참 힘들었던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네, 우리 어머니를 도와서 농사일을 하고 경제적으로도 참 어려웠다고 좀 쓰셨는데 그 당시는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저희 동네만이 아니라 그 당시 시골은 다 가난했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그 사회교과서인가 중공군 인구는 7억이고 지금은 15억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었고 또 농촌 인구가 70%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농촌 인구가 15%인가 밖에 안 돼요. 예. 그 얼마나 그 당시에는 완전히 농경사회죠. 1960년대니까. 그리고 저희 동네는 가난한 유시 집성촌이었기 때문에 모두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했다는 것은 농사 지어봤자 저희 큰형이 어머니한테 천수답, 다랑이 논을 이렇게 사는데 도움을 줬어요. 아버지는 그때 애국에 가셨고 하니까. 그래서 물도 적은 천수답 12다랑이 논을 짓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밭도 여기저기 떨어져 있었어요. 나무값 빌려서 짓고 가을에 남은 곡식 주는 거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사촌이 5가구가 한 동네에 살았는데 어느 사촌 작은아버지가 저희 어머니 보고 멀리서 보고 저 거지같이 산다고 그렇게 욕까지 했다고 그래요. 예. 그렇게 어렵게 살았고요. 네. 저는 또 다 형들은 다 나갔기 때문에 어머니하고 살면서 아버지가 썼던 지게가 있어요. 그 지게를 쥐고 고구마도 날르고 거름도 날르고 하면은 정말 그 산에 제를 넘어갔다 오는데 너무 힘들었고 그 거름을 나르는 거라든가 나락을 베어서 나르는 일이라든가 어머니 혼자 힘드니까 제가 효자라서 도와준 것보다는 어머니 혼자 힘드니까 제가 도와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이제 경제적으로도 가난해서 언젠가 한번 어머니가 제가 돈이 없으니까 어머니가 야 너 이 닭 2마리 갖다가 팔아가지고 뭐뭐 사와라. 어머니 아프니까 신시파스도 사오고 너 학용품도 사오라고 그래. 제가 부침성 넘는데 시장에 그걸 가지고 가서 팔아가지고 해온 것도 있는 거 보면 정말 어렵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네. 참 그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도 있지만 그때는 너무 어렵기도 했고 또 농사일이 힘들어서 농사꾼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드셨었다고 하죠. 그럼요. 예. 농사꾼은 생각조차 그냥 머리를 저었죠.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어린 시절이기에 그 인성교육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 이제 교무님께서 마을에 서당을 다니셨고 또 많은 분들의 어떤 인성교육, 어떤 인성 지도를 받았다. 이런 회고를 또 하고 계세요. 예, 맞습니다. 시골은 지금이야 중고등학생들은 주로 돈을 내고 사설 학원에 다니는데 그 당시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저희들은 학원도 없었고 또 시골이라 더더구나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유치원이 처음으로 생겼다 하는 말도 그 읍내에 유치원이 처음 생겼다 할 정도로 그 당시는 정말 교육이 열악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서당에 다녔어요. 마을에 사는 서당. 그러면 거기서 서당에 가서 천장을 애우고 뭐 동력동, 서역서, 남영남, 북녘 그렇게 계속 애우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이제 서당 훈장 어른은 그 동네 이제 나이 많고 또 좀 공부를 한 분들이 돌아가면서 훈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도 가르치면서 항상 저희들한테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부모님한테 효도해라. 그리고 이웃집 아저씨들한테 인사 잘해라. 그래서 충효사상을 자연스럽게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재미난 것은 이제 숙제를 내주는데 하루 지나면 이제 가끔 숙제를 안 해와요. 그러면 지금이야 뭐 매를 맞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당시는 매를 안 때리고 저녁 밤에 한 8시에 갔다 9시쯤 끝나니까 숙제를 안 오면 귀신 이야기를 해요. 끝날 쯤 무렵에. 귀신 얘기. 그러면 귀신 이야기 하면은 나갈 때 벌벌벌벌 떨고 나가요. 그래서 다 내가 꼭 숙제는 해오자 그런 적도 있습니다. 네. 어렸을 때는 귀신 참 무섭고 참 그렇게 어린이들을 지도했던 우리 훈장님들이 계셨었군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교무님께서 어려서부터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늘 멀리서 다니셔서 자전거를 그렇게 갖고 싶었다라는 그 내용을 또 일기에 쓰셨더라고요. 예. 제가 초등학교까지 거리는 한 2km 남짓했고요. 중학교와 초등학교 2, 3km 정도는 되어 있어요. 그렇게 멀리 떨어졌어요. 물론 시골에서는 그 정도면 많이 안 떨어져 있는데 근데 2, 3km면 저희들이 초등학교에 다리가 짧으니까 보통 40분 걸어요. 30분, 40분.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5km가 넘어요. 걸어가려면 1시간 20분 걸렸어요, 그때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가방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도시락을, 야간 수업 되니까 2개의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요. 지금 학교에서 뭐 나오지만 지금은 천연기차로 다 되어버렸죠. 그래서 집이 대체로 멀었기 때문에 자전거가 꼭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린 시절에 부잣집 한 사람이 있었는데 세발 자전거를 타고 그래요. 한 사람이 한 집안에서. 그러면 그렇게 타고 싶었고, 그 타고 싶어서 옆에서 좀 밀어주고 좀 타자고 해서 겨우 뭐 잠깐 타봤는데 뭐 막 세상이 달라지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이제 사주었죠. 근데 어머니가 새 자전거를 못 사주고 헌 자전거, 그 당시 헌 자전거면은 한 1, 2년 탄 자전거가 모르겠는데 그때 15,000원 주고 해서 겨우 고등학교 2학년 때가 되어서야 자전거를 탔고요. 정말 자전거를 갖고 싶었고 집에서 학교 오가고 학교에서 집에 오갈 때 저희 형이 자전거를 사준다고 했는데 안 사줬어요. 계속 사준다고 해놓고 까먹었는가 잊어버렸는가 안 사줘서 계속 집에 오면 자전거가 있을까 그러면서 꿈에 그릴 정도였습니다. 네. 뭐 지금은 자전거만큼이나 흔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 당시에는 정말 자전거가 얼마나 귀했고 우리 학생들이 그럼요. 그렇게 갖고 싶었고 꼭 필요했다라는 네. 것을 또 이 일기 속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무님 그 학교 성적은 꽤 좋으셨는데 이런 내용도 있어요. 선생님과의 관계가 학업 성적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 같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이야기도 좀 들려주세요. 네, 이거 또 맞는 말씀이에요. 이제 대학교가 되어서야 그 영향이 좀 적죠. 철이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때는 그 담임 선생님하고 관계가 좋아야 또 관심을 가져주셔야 저는 더 힘이 났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6년 동안 우등상을 2번 못 탔어요. 3학년 때하고 6학년 때인데 그때 어떻게 해서든지 담임 선생님하고 저하고 좀 신뢰관계가 안 좋았던지 내포가 형성이 덜 되었던지 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서 저는 또 관심을 가져달라고 공부를 오히려 등한히 했죠. 근데 우등상을 그때 못 받았고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때는 담임 선생하고도 이렇게 저하고 관계가 제가 가깝게 되어서 해서 저한테 관심도 가져주고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내리 6년간 우등상을 받았고 6년간 개근상을 받았어요. 근데 예. 초등학교 때는 3학년 때하고 6학년 때만 출석상을 못 받고 그 다음에 우등상도 못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선생님과 관계가 자녀들과 학생과 선생님과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그것을 회고한 적이 있습니다. 네. 참 어릴 때는 예민하고 섬세하고 또 돌봄이 그렇죠.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 초등학교일수록 우리 선생님들이
좀 따뜻하게 학생들한테 다가가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돌봐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네. 공부를 더 열심히 잘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우리 교무님의 회고록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춘기 시절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 교무님께서는 중학교 시절에 조금 빨리 처리된 것 같다. 또 이런 회고를 하고 계세요. 예. 제가 초등학교까지는 정식으로 다녔지만 중학생 때는 고등국민학교를 다녔어요. 정식 중학교가 아니라 검정고시를 치러야만 하는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고등국민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면 정식 중학교는 학비가 비싸고 읍내에 있고 고등국민학교는 면에 있어요. 저 면에 있었기 때문에 뭐 3분의 100기밖에 수업료가 안 들어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머니가 돈이 없으니까 야 너는 한성 고등국민학교에 다녀라. 그리고 거기 가서 네가 공부해가지고 검정고시 합격하면 되지 않냐 해서 처음에는 이제 좀 아쉽기도 했죠. 그래 동네 아이들은 다 정식 중학교 가고 우리 동네에서 여러 명 있는데 2명만 고등국민학교 들어갔어요. 동네에서.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는 좀 열등감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수업료가 저렴한 고등국민학교 다니면서 외로웠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공부하지 않으면 고등학교는 못 가겠구나 하니까 그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머니가 고생을 하는데 제가 열심히 해야 이 시골에서는 공부해서 성공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전에 그래서 좀 철이 든 거예요. 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면 농사나 짓고 살면 안 되겠다. 나는 반드시 고등학교도 좋은 고등학교도 가고 해서 그러려면 공부해야겠다. 네. 그런 마음에 들어서 철이 들었고요. 또 저희 동네에서 중학교만 나오고 바로 취직하러 가는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저보고도 야 서울 올라가서 짜장면집 취직하자 했는데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이 안 오고 오늘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그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다짐이 일기를 통해서 이런 다짐을 더 해야겠구나 해서 일기를 일찍 쓰게 된 계기가 됩니다. 네. 아무리 어렵고 그 남들보다 좀 뒤처진 환경에서도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하면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우리 교무님께서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고등국민학교에서 그 고등학교에 입학한 이야기도 참 흥미롭습니다. 당시 예. 그 시골 중학교에서 20명이 시험을 거쳐서 3명만 그 고등학교 입학시험에 합격을 한 거예요. 예, 그 당시 그랬죠. 이제 그러고 나서 떨어진 사람들은 또 나중에 할 1년 재수도 했고 또 그 당시 또 떨어진 사람 가운데 부잣집은 또 보결로 들어가는 경우는 어쩌다 있어요. 이건 뭐 여기에서 뭐 그런 말을 뭐 구체적으로 할 건 없고 1년 꿇어서 고등학교 들어간 경우가 있는데 저는 정말 검정고시를 꼭 합격해야겠다는 1년밖에 없었어요. 뭐 고시는 합격한 것처럼 그렇게 저는 대단한 그 목표의식을 가져요. 검정고시를 합격해야 정식 고등학교를 간다 해가지고 검정고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한 겁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업료가 비싼 정식 중학교는 못 들어가고 시골의 고등국민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좋은데 거기서 검정고시를 합격해야만 고등학교를 간다고 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여기에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저를 포함해서 1, 2, 3등 있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이 1, 2, 3등 있는데 제가 그 중에 하나 포함되는데 저는 정말 자만원 약을 사다 먹고 공부를 했어요. 예. 자만원 약 사다 먹고 승부욕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자만원 약 사다 먹으니까 그냥 시험 볼 때 머리가 땡해서 그 뒤로 끊었는데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여간 열심히 해가지고 검정고시를 이제 강주에 가서 봤는데 그 당시 20명이 갔어요. 그러면 비교적 과거 예로 보면은 20명 보러 가면 7, 8명, 8, 9명이 되는데 저희 때는 좀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3명이 보았는데 이제 그 당시 합격 나와가지고 저희 담임 선생님 그래요. 야, 여기 이번에 20명 가운데 3명밖에 안 됐다. 거기서 제일 1등 점수가 20명 가운데 제 1등 점수가
유성태다. 야. 그렇게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진짜 사법고시 본 마냥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럼요. 제가 괜히 자랑을 했네요. 사법고시보다 더 대단한 거죠. 그 네. 시골 마을에서 네, 그 고등학교 입학 시험에서 1등으로 예,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는 호남고등학교에 가셨는데 그 규율이 엄격한 학교였고 또 당시 간부로 활동하면서 자부심을 갖는 계기가 됐다고요? 예. 여기서 이제 간부라면은 이제 저희 때는 대의원하고 규율부예요. 그래서 1학년과 2학년 때는 담임 선생님이 유수열 선생님이었는데 2, 3학년 때 담임 유수열 선생님인데 같은 유씨이기도 하고 저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줬어요. 야, 너하고 나하고 성씨가 같다. 그러니 더 열심히 해봐라 웃으면서 저한테 그래서 더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성실하게 다녔죠.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고 고등학교도 공부하니까 뭐 1학년 때도 우등하고 2학년 때 우등하고 3학년 때 우등상을 하니까 학교에서는 뭐라고 하겠어요. 뭐 다른 것보다도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 간부를 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제가 대의원에 선발됐어요. 3명이 대의원이었는데 저까지 대의원했는데 이제 간부 생활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3학년 되니까 되어가기 전에 저보고 규율부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또 규율부까지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규율부는 선생님이 하라고 다 학교에다 제 명단까지 올려놨는데 한 2, 3일 있다가 담임 선생님 저를 불러요. 야, 너는 규율부도 좋겠지만 너는 군대 체질이 아니니 너는 그냥 학교 공부 열심히 하는 체질이다. 규율부는 내려놔라. 그래서 제가 좀 서운하긴 했지만 그래 대의원 하면 됐지 뭐 규율부까지 하겠냐라고. 지금은 지도부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규율부는 제가 아쉽게 담임 선생님이 추천까지 했다가 규율부는 하지 말라고 해서 그래서 그 당시 대의원으로서 오히려 그림짓기하고 문학소년으로서 꿈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네. 고등학교 때에 이렇게 자부심을 갖는 일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다니시면서 이런저런 에피소드들도 참 많은데요. 네.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때까지의 삶을 이렇게 좀 간단하게 돌아봤는데 아직까지 원불교 얘기는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네. 네. 지금까지 이제 성장기에 만난 원불교 얘기도 좀 해주세요. 예, 맞습니다. 청소년기는 반행하는 원불교 빼고 출가와 예비교육자 시절에 원불교회가 주로 들어가는데 제가 원불교에 다녔던 것은 이제 젖먹이 때는 어머니 등이 업혀 다녔다 그러고 그래서 어머니는 법회 보면 저는 그 교무님 생활방에다가 생활하시는 방에다 저를 눕혀서 재웠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이제 제가 걸어 다닐 무렵에는 어머니 손잡고 다니면서 그 법회 본 것도 다 기억이 나요. 옛날에 불단에는 노쇠 비슷한 걸로 된 연꽃 같은 것이 그려져 있고 제가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학교와 고등학교부터는 제가 이제 원불교 학생법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학생법회도 다니면서 점차 원불교가 교리적으로 또 들어오고 원불교에서 부르는 성가도 많이 부르는 성가는 막 입에 따라서 불려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학생법회 다니다 보면 친구들도 있어서 친구들이랑 윷놀이도 하고 또 탁구도 치고 그래 여러 게임도 하고 좋았습니다. 그 당시 그 교당에 있는 간사인 보상이가 있었는데 보상이가 꼭 우리 동네로 와요. 앞 동네에서 동네 오는 데는 한 1.1km 정도 떨어졌죠. 와서 놀러 가자 그러면 가서 이렇게 윷놀이하고 또 교무님한테서는 또 제가 서예도 조금은 배웠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원불교하고 매우 가까워지고 됐고 그러면서 어머니의 신앙생활이 뭔지도 알았고 또 제가 중학교 때 아까 좀 철이 일찍 들었다고 했는데 그게 원불교 덕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장계 인격 성숙 원불교에 멋모르고 다녔고 서당에 다녔고 어머니의 생활에 저에게 바로 그
부처님 같은 모습으로 다가와요. 제가 대학생들 강의할 때, 야, 하나님과 부처님이 어디에 있냐? 손 들어봐. 말을 아무도 못해요. 하나님과 부처님은 여러분들 옆에 있다. 누구냐? 여러분들 어머니다.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저는 그래서 성장기에는 특별히 제가 의도적으로 원불교는 많이 안 했지만 안 다가섰지만 어머니를 통해서 배웠고 또 어머니랑 같이 시골 농촌 교당에 일하러 같이 갔어요. 일하러 가서 보리타작도 해주고 밭도 풀도 매주고 그래서 교모님이 저를 매우 예뻐하셨습니다. 그 정도가 원불교에 대한 인식이고 이런 것들이 계기가 돼서 훗날 원불교 교육자로 이어지는 미랄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고등학교 때까지의 교무님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교무가 되겠다라는 조짐은 전혀 없는데 어떻게 교무님이 되셨는지 다음 주 이 시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성태 교무님의 회고록 종교와 철학 산책에서 교무님의 성장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원광대학교 교수 류성태 교무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